왜 한국만 할 수 있었을까요? 2024년 응원봉 시위가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의 할아버지 세대, 그들이 젊었을 때 이미 더 뜨거운 기적을 만들었거든요. 1997년 350만 명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놨습니다. 2007년 123만 명이 맨손으로 바다를 닦았죠. 나는 그냥 내 자식들 세대는 더 나은 세대여야 한다.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한 할아버지의 고백이 27년간 이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BBC 기자가 차 안에서 울며 깨달은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톰슨입니다. BBC 아시아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한국의 평범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 겪은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눈물이 안 멈추네요. 지금은 2025년 7월 마지막 주 저녁 8시쯤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앞, 제 차 안에 앉아 있어요. 시동도 걸지 못한 채 말이죠.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소처럼 정은교 할아버지를 인터뷰했어요. 1958년생이시니까 올해 66이나 7살쯤 되셨을 거예요. 한국의 IMF 위기와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모두 경험하신 분이죠.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인터뷰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혀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요. 나는 그냥 내 자식들 세대는 더 나은 세대여야 한다.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눈빛은 깊었지만 목소리는 평온했죠. 내 자식들은 나보단 잘 살아야 되니까요. 그 생각하면 나쁜 짓도 못해요. 자식 덕분에 그래도 나쁘게는 안 살았지.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어떻게 세계적으로 이슈될 멋지고 평화롭고 강력한 시위가 가능했는지 가슴으로 알 수 있게 되었거든요. 카메라 뒤에서 눈물을 참느라 애를 썼어요. 인터뷰 내내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촬영팀과 함께 할아버지 댁을 나와 차에 탔죠. 그리고 지금 저는 차 안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정은교 할아버지는 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고 처음 만난 분인데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요? 우리 아빠의 고백도 아닌데 왜 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계속 눈물이 나왔어요. 차창 밖으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고 싶었어요. 내 자식들 세대는 더 나은 세대여야 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식 덕분에 그래도 나쁘게는 안 살았지. 그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이 됐습니다.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더니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손으로 눈물을 닦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운전해서 돌아가야 하는데 아직 손이 떨립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평소 일이 끝나면 집에 있는 제 아들을 제일 먼저 떠올리거든요. 올해 3살이 된 작은 아들이요. 오늘도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아이가 아니라 제 아버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열고 스크롤을 내려 아버지를 찾았죠.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3번 울리고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사라, 웬일로 전화했어? 무슨 일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영국 억양이 섞인 그 목소리를 들으니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 나 괜찮아요.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정말 괜찮아?
아버지는 걱정하는 투로 물으셨어요. 응, 괜찮아요. 그냥 고마워요, 아버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긴 뭘. 무슨 일인데? 아버지는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지만 더 묻지는 않으셨어요. 아빠, 이번 주는 어렵고 다음 주에 갈게요. 우리 맛있는 거 먹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다니고. 사랑한다, 사라. 나도 사랑해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까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정은교 할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 자식들은 나보단 잘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 아버지도 저를 위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길 바라셨을까요? 그리고 저도 제 아들을 위해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미러로 다시 한번 제 얼굴을 봤더니 눈은 여전히 빨갛지만 표정은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운전하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저 할아버지를 보고 온 걸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걸까? 그리고 이 나라의 아버지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걸까? 알고 싶어졌습니다. 정은교 할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게 뭔지, 한국의 아버지들을 저렇게 만든 게 뭔지. 차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불빛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속에서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쩌면 나라를 넘어 보편적인 것인지도 모른다는 걸요. 지금부터 이 인터뷰의 모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드려야겠네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한국에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건 2주 전 런던에서 시작됐어요. 2025년 10월 중순, BBC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특집 다큐멘터리를 논의하는 편집회의였죠. 테이블에는 여러 기획안이 놓여 있었고, 벽면 스크린에는 세게 각국 뉴스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편집장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자, 다들 올해 마지막 특집 다큐 아이디어 있나? 우크라이나는 이미 했고, 중동도 계속 다루고 있고, 그의 목소리는 약간 지쳐 있었어요. 비슷한 주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클,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며칠 동안 준비한 자료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한국의 최근 시위 장면이었어요. 한국입니다. 여러분도 봤겠지만 지난주 계엄 사태 때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어요. 근데 단 한 건의 폭력 사태도 없었어요. 평화로운 촛불 집회였고 질서정연한 100만 명의 군중이었죠.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시위 현장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 기자가 말했어요. 평화 시위면 좋은 일이지만 그게 BBC 특집감인가? 뉴스로는 이미 다뤘잖아. 저도 그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제 포인트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어요. 화면에는 1997년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은행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 금을 내놓는 할머니와 신혼부부들. 1997년 IMF 위기 때 350만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개인 금을 국가에 기부했습니다. 강제가 아니에요. 스스로요. 마이클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350만이라고.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네, 225톤이 모였고 한국은 3년 8개월 만에 IMF 차입금을 조기 상환했어요. 예상 기간은 최소 10년이었죠. 제가 조사한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다른 기자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건 정부 주도 캠페인 아니었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정부가 시작했지만 강제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죠. 그리고 10년 후에 이 나라에 사건이 또 있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검게 변한 바다 사진이 나타났어요.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맨손으로 기름을 닦고 있는 모습이었죠. 2007년 한국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가 났어요. 전문가들은 복구에 15년 걸릴 거라고 했죠. 근데 123만 명이 자발적으로 와서 도왔고 2년 만에 90% 복구됐습니다. 마이클이 다시 물었습니다. 123만이라고? 네, 그때 당시 영상을 찾아봤더니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국민이 함께 했더라고요. 저는 준비한 영상 클립을 재생했어요. 기름을 닦는 사람들의 모습이 스크린에 가득 찼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두가 스크린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죠.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97년 350만 명, 2007년 123만 명, 2024년 100만 명. 패턴이에요. 숫자들이 스크린에 나란히 표시됐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알아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흥미롭네, 계속해봐.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 한국의 위기 극복 패턴을 다루고 싶어요. 왜 이 나라는 다른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 비밀을 찾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가 물었어요. 근데 누굴 인터뷰하려고? 정부 관료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참여했던 평범한 시민들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요.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거든요.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예산 승인할게. 언제 출발할 수 있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일이라도요. 그럼 이번 주 안에 가. 그리고 살아. 마이클이 덧붙였습니다. 이건 올해의 마지막 특집이야. 제대로 만들어와. 약속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저는 이 취재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바로 준비에 들어갔어요. 한국에 있는 현지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했고 1997년과 2007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죠.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두 사건 모두에 참여한 분을 찾았다고요. 그분이 바로 정은교 할아버지였습니다. 1958년생으로 IMF 때 금을 내놨고 태안 때 봉사활동을 하신 분이었죠. 소박한 삶을 사시는 평범한 분이라고 했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런 분의 이야기가 필요했거든요.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만든 비범한 순간 말이죠.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이 멀어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취재는 뭔가 다를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만난 건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소박한 2층 주택이었어요. 정은교 할아버지는 대문 앞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죠.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고 벽 한쪽에는 1997년 신문 스크랩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고 카메라를 켰어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1997년 12월을 기억하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이죠. 평생 잊을 수 없는 날들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깊었습니다. 그때 세게는 한국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당시 해외 언론 헤드라인들이었죠.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몰락이라고 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회복 불가능이라고 했어요. IMF는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예측했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들 망했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3년 8개월 만에 IMF 차입금을 전액 조기 상환했습니다. 저는 통계 자료를 펼쳤어요.
2001년 8월 세게가 놀랐던 그날의 기록이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우린 그냥 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긴 만큼 나라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내 자식 세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모두가 알았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내 가정도 무너지고 내 자식들도 고통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섰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거든요. 정부가 시켰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냥 내 집 지키듯이 나라를 지켰을 뿐이에요. 내 자식들이 살아갈 나라니까요.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셨어요. 금반지를 내놓던 날, 은행 앞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3년 후 빚을 갚았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의 기쁨까지요. 촬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회복 이야기가 아니라 한 민족의 철학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한 달 후 이 다큐멘터리가 BBC에서 방송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영국 시청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만약 영국에 같은 위기가 온다면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다. 미국 CNN에서 이 다큐를 소개했습니다. 앵커는 말했죠. 한국은 경제적으로만 회복한 게 아니다. 이들은 세계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줬다. 공동체의 힘이 무엇인지 말이다. 독일 언론은 한국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냈어요.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시민의식은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썼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한 일본 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이들의 저력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에 있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찬양 열풍이 불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코리아 미라클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사람들은 정은교 할아버지의 말을 인용했죠. 가정을 지키듯 나라를 지킨다. 이게 한국의 힘이다. 한 유튜버는 이 다큐를 분석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세계 각국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졌죠. 멕시코에서, 브라질에서, 인도에서, 케냐에서 사람들이 한국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이 다큐를 교재로 쓰기 시작했어요. 사회학과 교수는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장 완벽한 사례 연구라고요.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했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위기 관리 모델을 연구하고 싶다고요. 정은교 할아버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국가 경제를 살렸는지 분석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쏟아지는 반응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한 나라의 이야기가 전 세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마이클 편집장이 제 책상으로 왔어요. 사라, 올해 최고의 다큐야.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지. 2007년 태안 이야기도 있잖아. 네, 아직 절반밖에 안 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은교 할아버지는 10년 후에도 또 나섰거든요. 그 이야기도 빨리 보여줘.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2007년 겨울, 검게 변한 바다 앞에서 할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말이죠. 정은교 할아버지를 두 번째로 만난 건
첫 번째 다큐가 방송되고 한 달 후였습니다. 세계의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기에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태안 이야기를 들어야 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방송 봤어요. 제 이야기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네요. 그는 쑥스러워하며 웃으셨죠. 저는 카메라를 켜고 질문했습니다. 2007년 12월을 기억하세요?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났던 그때요. 할아버지는 한숨부터 나온다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때가 겨울이었죠. 뉴스를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을 보셨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검은 바다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TV에서 태안 바다가 온통 검게 변한 걸 봤어요. 12,000톤이 넘는 기름이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민들이 울고 있었어요. 평생 일궈온 양식장이 하루아침에 망가졌다고요. 어떤 기분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할아버지는 주먹을 쥐셨습니다. 누구한테 화가 난 건 아니고요. 그냥 상황 자체가 억울하더라고요. 저 바다는 우리 모두의 바다잖아요. 내 자식들, 손주들이 살아갈 바다인데 저렇게 망가뜨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가기로 결심하신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누라한테 말했죠.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어요. 나 주말에 태안 가봐야겠어. 그랬더니 마누라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나도 간다고요.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우리 둘이서 뭘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한 사람이라도 더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할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49이었나? 50살이었나? 할아버지는 손가락을 꼽으셨어요. 아, 49이었네요. 그때 아들이 21였으니까요. 아드님도 함께 가셨나요? 네, 아들도 데리고 갔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너도 봐야 한다고 했죠. 내 세상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요. 태안에 도착하셨을 때 어떤 광경이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으셨어요. 기억을 되살리는 것 같았죠.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냥 검었어요. 모래도, 바위도, 물도 전부 검은색이었어요. 냄새도 지독했고요. 석유 냄새가 코를 찔렀죠. 사람들은 많이 있었나요? 엄청났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버스가 줄지어 도착하고 있었어요. 대학생들, 회사원들, 주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요. 다들 장갑 끼고 걸레 들고 기름을 닦고 있었죠. 무엇을 하셨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맨손으로 기름을 퍼냈어요. 할아버지는 손바닥을 보이셨습니다. 장갑을 껴도 기름이 스며들더라고요. 걸레로 바위를 닦고 또 닦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근데 신기하게 아프지 않더라고요. 왜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마음이 급해서요.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빨리 닦아야 바다가 살아나니까요. 옆에서 대학생이 노인들이 힘들어하면 제가 할게요 하면서 도와주더라고요. 그 애가 우리 아들 또래였어요. 감동적이었겠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그때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아, 우리 민족은 괜찮겠구나. 저 젊은이들이 저렇게 나서는데 우리나라 미래는 밝겠구나 싶었죠.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주말마다 갔어요. 할아버지는 손가락을 세셨습니다. 1~2달 정도. 아들이랑 같이요. 마누라는 집에서 김밥 싸서 보내줬고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할아버지는 솔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자식들 세상을 지키는 건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의 철학이 무엇인지를요. 내 자식들 세상. 그게 바로 할아버지를 움직이게 한 힘이었던 거죠. 전문가들은
복구에 최소 15년 걸릴 거라고 했어요. 저는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3년 만에 90% 복구됐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어요. 100만 명이 넘게 왔다고 들었어요. 100만 명이요. 그 사람들이 다 나처럼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식들 바다를 지켜야 한다고요. 정부가 요청했나요? 저는 1997년 때처럼 물었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누가 오라고 한 사람 없어요. 뉴스 보고 스스로 온 거죠. 내 나라니까요. 내 자식들 세상이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멈추고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두 번의 위기 앞에서 두 번 모두 나섰어요. 1997년엔 금을, 2007년엔 몸을 내놓으셨죠. 그리고 그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할아버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걸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거든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가 곧 우리 가족이 살 곳이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라를 사랑한다. 이게 바로 한국의 비밀이었던 거죠. 두 번째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고 나서 제게 쏟아진 건 반응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청이었어요. BBC 시청자 게시판에는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1997년과 2007년 이야기는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2024년 이야기도 듣고 싶다. 젊은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CNN에서 제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사라, 혹시 정은교 씨의 손주 중에 작년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있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프랑스 르몽드 기자도 연락했습니다. 한국의 DNA가 정말 대물림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요. 할아버지가 금을 냈고 아버지가 기름을 닦았다면 손주 세대는 무엇을 했는가? 일본 NHK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정씨 가족 3대를 모두 인터뷰해달라고 요청했죠. 1997년 세대, 2007년 세대, 그리고 2024년 세대. 이게 정말 패턴인지 보여달라고요. 마이클 편집장이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사라, 봤지? 전 세계가 세 번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 알아요. 저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손주분이 시위에 참여했는지 모르겠어요. 확인해봐.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만약 참여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이건 문화고 DNA야. 저는 정은교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통화했던 터라 이제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사라예요. 혹시 손주분 중에 작년 시위에 나간 분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우리 지수 말이에요. 그 애가 요즘 응원봉 들고 다니던데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지수. 할아버지의 손녀였어요. 정말요? 광화문 시위예요? 네, 친구들이랑 계속 갔다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자기 세대 일하는 거잖아요. 자기 세대 일. 그 말이 또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1997년에 자기 세대 일을 했고, 아들은 2007년에 자기 세대 일을 했고, 이제 손녀가 2024년에 자기 세대 일을 하고 있는 거였죠. 할아버지, 지수 씨를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어는 봐야죠.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그 애가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없어서 긴장할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거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세 번째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촬영팀도 더 많이 데리고 왔어요. 세 세대를 모두 담아야 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작년 그 격렬했던 시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죠. 택시를 타고 정은교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가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이요. BBC에서 일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 다큐 만든 분이에요? 아저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애도 작년에 광화문 갔었어요. 20살인데 혼자 가더라고요. 말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말려요? 아저씨는 웃었습니다. 자기 세상 지키러 가는데. 내가 젊었을 때도 그랬는걸요. 자기 세상 지키러 간다. 택시 기사 아저씨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한국 사람들의 생각 방식인가 봅니다.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을 때 대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정은교 할아버지와 26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손녀 지수예요. 정지수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지수씨. 오늘 편하게 이야기 나눠요. 거실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나란히 앉았어요. 보기만 해도 따뜻한 광경이었죠. 카메라를 켜고 저는 질문했습니다. 지수씨, 작년 12월을 기억하세요? 정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뭘 하셨어요? 저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광화문에 갔어요. 지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응원봉 들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인터뷰가 모든 퍼즐을 완성시켜줄 거라는 걸요. 1997년 할아버지의 금반지, 2007년 아버지의 봉사활동, 그리고 2024년 손녀의 응원공. 세 세대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씨, 왜 광화문에 가셨어요? 저는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그냥 느낌으로요. 친구들도 다 간다고 했고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아빠랑 엄마랑 다 같이 갔었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고 싶다고 했더니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내 세대 일은 내가 해야 한다고. 할아버지가 금반지 냈듯이 아빠가 태양 같듯이 너도 내가 할 일을 하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아버지에게서 딸로. 그 철학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말린 적이 없어요. 애들 세대 일인데 왜 말려요? 오히려 잘한다고 했죠. 현장은 어땠어요? 저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00만 명이라고 하던데 실감이 안 날 정도로 많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 아무도 화내지 않았어요. 화내지 않았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다들 응원봉 들고 노래 부르고 구호 외치고 그랬어요.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누가 밀치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다들 질서정연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죠.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좀 떨렸어요. 지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주위를 보니까 할머니도 계시고 어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다들 평화롭게 서 있는 걸 보니까 안심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그게 우리야. 화가 나도 폭력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어떤 방식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함께 나서는 거죠. 할아버지는 손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요. 1997년도 그랬고
2007년도 그랬고 2024년도 그래요. 지수 씨,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저는 지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뿌듯했어요.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느낌.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할아버지처럼 나도 했다고요.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손주가 제대로 컸구나 싶었죠.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67의 할아버지와 26의 손녀. 41년의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지수 씨,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100만 명이 모이면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나라는 우리 집이고 국민은 우리 가족이라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가족끼리 싸우더라도 폭력을 쓰면 안 되잖아요. 대화로 풀어야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었어요. 할아버지 세대가 보여줬던 공동체 의식,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24년 계엄 사태 때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100만 명이 모였지만 단 한 건의 폭력도 없었어요. 세게가 놀란 이유였죠. 카메라를 끄고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나란히 앉아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영국에도 위기가 옵니다. 미국에도, 프랑스에도, 전 세계 어디에나 위기는 와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처럼 하지 못해요. 서로를 비난하고 분열하죠. 함께 나서기보다는 남 탓을 먼저 합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됩니다. 1997년에도, 2007년에도, 2024년에도요. 그리고 그 비밀은 바로 할아버지에게서 손녀로 이어지는 이 DNA였던 겁니다. 할아버지 지수 씨. 저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 같거든요.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어요. 에이,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닌데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세대를 넘어 같은 마음을 전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수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유명해지는 거예요? 에이, 뭐가 유명해. 할아버지도 웃으셨습니다. 그냥 우리 이야기일 뿐인데.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단순히 정은교 할아버지와 정지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한국 전체의 이야기였고 어쩌면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영상을 확인했어요. 할아버지와 손녀가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는 장면이 완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1997년부터 2024년까지 27년의 세월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런던에 있는 마이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찾았어요. 한국의 비밀을요. 이건 DNA예요.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공동체 의식이요. 마이클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빨리 돌아와. 세계가 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 저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가 부러웠어요. 진심으로요. 세 번째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건 2025년 11월이었습니다. 제목은 세대를 잇는 DNA 한국의 27년이었어요. 방송 후 24시간 만에 BBC 역사상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1000만 뷰를 돌파한 거죠. 댓글은 193개국 언어로 달렸어요.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다큐를 언급했습니다. 나는 어젯밤 BBC 다큐멘터리를 봤다.
한국이 보여준 시민의식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모범이다. 그의 발언은 전 세계에 타전됐죠. 독일 총리도 연설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 분노를 평화로 승화시키는 법을 말이다. 프랑스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한국 모델을 유럽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공동체 의식 교육을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넣겠다고 발표했죠. 일본 NHK는 일주일 내내 특별 편성을 했습니다. 매일 저녁 프라임 타임에 한국의 DNA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어요. 시청률이 40%를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중국 CCTV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4부작 특집을 제작했죠. 중국 네티즌들은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댓글을 수만 개 달았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제게 직접 연락을 했어요. 사라 톰슨 씨, 이 다큐를 유엔 총회에서 상영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유엔이요? 제가 되물었죠. 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위기 극복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12월 첫째 주,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 있었습니다. 193개 회원국 대표들 앞에서 다큐가 상영됐어요. 70분짜리 완전판이었죠. 상영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5분 넘게 이어진 박수였어요. 어떤 대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케냐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아프리카에도 위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열합니다. 한국처럼 하나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브라질 대표도 손을 들었죠. 남미 전역에 이 다큐를 보급하고 싶습니다. 스페인어 자막을 만들어도 될까요? 인도 대표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시민의식 교육 프로그램을 인도와 공유해 주십시오. 노르웨이 대표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 국민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요. 이들은 평화로운 저항이 무엇인지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국민 전체를 노벨상 후보로. 저도 놀랐습니다. 가능합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97년 금모으기, 2007년 태안 복구, 2024년 평화 시위. 이 모든 게 한국 국민이라는 집단이 만든 기적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전 세계가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정은교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사라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라씨. 어디예요, 지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평온했습니다. 뉴욕이요. 유엔 본부예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방금 전 세계 193개국 대표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봤어요.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할아버지는 태연하게 물으셨습니다. 기립박수가 5분 넘게 이어졌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가 한국 국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예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싶어 해요. 할아버지가 보여준 그 마음을요. 우리가 뭐 특별한 거 한 것도 아닌데.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인데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못하는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그냥 자식들 세대를 생각한 것 뿐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요. 자식 세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유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뉴욕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학 과정을 신설하고 이 다큐를 필수 교재로 쓰겠다고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도 메일이 왔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을 연구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죠. 스탠퍼드 대학은 정은교 할아버지를 초청 강연자로 모시고 싶다고 했어요. 사례금은 5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 23개국 교과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이야기를 교과서에 싣고 싶다고요. 사회, 역사, 윤리 과목에 모두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새로운 해시태그가 등장했습니다. 비라이크 코리아. 한국처럼 되자는 뜻이었죠. 일주일 만에 50억 뷰를 기록했어요. 저는 런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 세계에서 온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마이클 편집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라, 내가 해냈어. 한 나라의 이야기를 세계의 이야기로 만들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한국이 한 거예요. 저는 그냥 보여줬을 뿐이고요. 그래도 내가 없었으면 세계는 몰랐을 거야.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 런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27년 전 금반지를 낸 할아버지, 18년 전 기름을 닦은 아버지, 그리고 작년 응원봉을 든 손녀. 세 세대의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부러웠습니다. 아니, 이제는 부러움을 넘어 존경이었어요. 런던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서울이 아니라 런던 교회, 아버지 댁 앞이었죠.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정은교 할아버지의 첫 인터뷰 끝나고 차 안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날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설렘이었습니다. 뒷좌석에는 3살 난 제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할아버지 댁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엄마, 할아버지 집 다 왔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다 왔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대문을 두드리자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70대 중반의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해 보이셨죠. 사라, 왔구나.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주도. 아버지는 무릎을 굽혀 아들을 안아 올리셨어요. 거실로 들어가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아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저를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인터뷰한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식 세대는 더 나은 세대여야 한다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연한 말 아니야. 부모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아버지는 제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랐어.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내 교육에 투자했지.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뭐가 고마워?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부모된 도리를 한 것뿐인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할아버지 인터뷰하면서 배웠어요. 자식을 위해 사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어요. 내가 이제 엄마가 됐으니 알겠구나. 그 마음을요. 네. 저는 뒷좌석에서 그림책 보고 있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아요. 정은교 할아버지에게서 마지막으로 연락이 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메일이었어요. 사라 씨에게. 편지가 시작됐습니다. 다큐 덕분에 우리 가족 이야기가 세계에 알려졌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부모라면, 아니 어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 자식들 세대는 더 나은 세대여야 한다. 이건 한국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라 씨도 이제 엄마시니 아시겠죠? 우리는 자식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게 어른의 책임이니까요. 1997년 제가 금반지를 낸 것도, 2007년 태안에 간 것도, 2024년 손녀가 광화문에 간 것도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죠. 사라 씨, 영국에도 좋은 아버지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도 자식을 위해 살고 있을 거예요.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게 보편적인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을 조금 더 잘 알고 있을 뿐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서는 것, 폭력이 아니라 평화로 말하는 것. 그게 우리가 세대를 넘어 전해온 방식입니다. 언젠가 사라 씨 아드님도 자라서 자기 세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사라 씨가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하네요. 아마도 저희처럼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세대 일은 내가 해라. 할아버지처럼, 아빠처럼요.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 배울 건 간단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함께 행동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다큐 만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아드님 잘 키우세요. 정은교 올림. 이메일을 읽으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할아버지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배웠어요. 좋은 엄마가 되는 법,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부모의 이야기예요. 저도 제 아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어요. 오늘 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제 아버지도 저를 위해 살아오셨더라고요. 이제야 그걸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건 단순히 위기 극복 방법이 아니었어요.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요. 저도 제 아들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 세대 일은 내가 해라. 엄마처럼, 할아버지처럼이라고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함이었습니다. 그 당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알았어요.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그리고 지수 씨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사라 톰슨 올림.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겨울 하늘은 흐렸지만 제 마음은 맑았어요. 옆방에서 아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나 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 자기 세대 일을 하게 되겠죠. 그때 저는 정은교 할아버지처럼 제 아버지처럼 말할 겁니다. 내 세대 일은 내가 해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라. 엄마는 내가 하는 일을 응원할게. 이게 바로 아버지들의 나라, 한국이 세계에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내 자식들 세대는 더 나은 세대여야 한다. 정은교 할아버지의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한국의 비밀이 뭔지, 그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요. 그건 단순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자식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미래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부모의 것이었죠. 다만 한국은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법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1997년 금반지를 내놓으셨던 분들, 2007년 태안바다에서 맨손으로 기름을 닦으셨던 분들, 당신들이 계셨기에 2024년 평화로운 응원봉 집회가 가능했습니다.
BBC 기자가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전 세계가 당신들의 헌신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 세대는 더 나은 세대여야 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할아버지 세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인생 다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해외, 할아버지들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